오늘 설명할 내용은 진원도 기준원이에요. 진원도 기준원인데 이것은 진원도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치수를 해석하는 데도 같은 개념이 쓰이고, 여러분들 그 공차 해석 지금 배우고 있죠? 그 시간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다 연결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준원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측정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게 목표고요. 치수와 기하 편차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 치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 다음에 기준원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알아보라고 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게 내측이다 외측이다 하는 얘기를 내가 따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정해주면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내측일 수도 있고 외측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치수로 결정할 건가, 이거는 뭐 어떤 조는 난 이걸 외측이라고 생각해서 뭐 최소 외접원을 적용했다 라고 한 데도 있고, 또 이게 내측이기 때문에 최대 내접원을 적용했다 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조는 그냥 평균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뭐 D2를 정한 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어느 게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의견을 모아보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그죠?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발생하나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목적이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는 얘기는 아까 어떤 조가 발표했죠? 뭐 공구하고 뭐가 어째서 동그랗게 가공이 안 된다고 한 조 있었죠? 몇 조야? 이게 왜 발생하느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공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완전한 원으로 가공이 됐으면 우리가 이런 시비를 벌일 필요가 없죠. 근데 가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고, 그럼 가공이 잘 안 됐다라는 것 중에서 이 가공이 잘 안 됐다는 것은 뭐가 잘 가공이 안 됐다는 걸까요? 원하는 치수대로. 여기서는 동그랗게 가공이 안 됐다는 거지. 이거는 여기서 가공이라는 것은 진원도를 의미하는 거죠. 진원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런 치수가 여러 개가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아까 2조인가 3조인가 뭐 직선이 아니라 그렇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평면도 또는 진직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는 진원도, 여기는 진직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점을 측정하고 직선을 측정하고 평면을 측정하고 원을 측정하고 뭐 등등 측정을 하잖아요. 요것은 점이나 직선이나 원이라는 형상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형상이에요. 이것은 원통의 한 단면을 그냥 뚝 잘라가지고 이걸 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지, 실제 원은 없어요. 모든 제품이 두께가 없는 제품이 없잖아. 이런 원통이 있으면 여기를 그냥 잘라가지고 여기를 이게 진원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원통을 가지고 한 단면을 측정해서 진원도라고 보는 데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여기를 측정하든 이 단면을 측정하든 이 단면을 측정하든 이 단면을 측정하든 이 형상은 같을 거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려면 아주 요 원통의 높이가 작은 제품이어야 가능하겠죠. 만약 이게 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면 측정하는 거하고 이 단면 측정하는 거하고 이 단면 당연히 치수도 다 다르고 형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원통이라고 한다면은 한 단면 측정해 가지고 그 표시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단면이 작은 경우에는 여기 한 단면만 측정해도 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로 점이나 직선이라는 이런 거는 없어. 실제는 다 이런 평면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피가 있는 제품이죠. 그런데 이 평면이 전체가 다 일정한 형상으로 가공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요 한 단면을 잘라서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원통의 경우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아주 두께가 아주 작은 이런 경우에는 굳이 평면으로 측정 안 하고 여기를 직선으로 측정을 해도 이거의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면적이 큰 곳은 직선으로 측정하면 정보가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오케이?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는 평면도가 안 좋아서 치수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평면도는 엄청 좋죠. 아주 양호해.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 왜 그러느냐? 이거는 평행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평면도, 평행도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은데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제품이 가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이 제품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설계 도면에 어떻게 하라는 게 이제 주어지겠죠. 네,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는 가공 오차 때문에 그렇다. 가공 오차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치수만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만한 치수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요만한 치수를 가공했다. 그러면 치수가 작다 라고 하면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치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이거는 가공 오차 중에서도 특히 기하 편차 이것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배우는 기하 편차 뭐가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기하 공차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기하 공차는 뭐야? 기하 공차는 기하 공차예요. 기하학적으로 이상적인 형상으로부터 벗어난 값이 기하 공차? 근데 기하 공차라는 말이 있고 기하 편차라는 말이 있어.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달라요? 편차라는 것은 실제 가공된 제품을 측정해서 나온 오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는 측정값이고 공차는 이만큼까지 편차가 있어도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해준 범위야. 그죠? 그래서 기하 공차는 도면에 규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평면도 0.01 이렇게 도면에 규제가 되어 있어. 그럼 이때 이거는 우리가 기하 공차라고 하는 거예요. 평면도를 100분의 1까지 허용해 준다. 평면도가 100분의 1까지 오차가 있어도 합격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거를 측정을 했더니 얘가 평면도가 0.005mm였다. 측정을 했더니 이게 측정값이다. 그러면 요거는 기하 편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하 공차 측정이라는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기하 공차 측정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기하 편차 측정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하 공차라는 말을 널리 써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공차를 공차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기하 편차를 공차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냥 기하 공차하면 공차와 편차를 다 합쳐 쓰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치수 아까 뭐 50점 얼마 나왔죠? 이 치수가 이런 치수가 규제가 잘 되려면 지금 치수를 잴 때마다 어떤 때는 10.015도 나오고 어떤 때는 9.985도 나오고 이러면은 이 평균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이라고 해도 이렇게 뭐 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공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치수 공차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기하 편차가 가공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형상 진원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이거는 데이터면 없는 거 자기 자신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자세 그래서 이것을 자세공차라고 하죠.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그 다음에 이 자세라는 것은 이게 데이터이라고 했을 때 이거하고 평행하다라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도 이 두 개는 평행한 거죠. 여기에 이렇게 있어도 얘하고는 평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든 관계없이 하여튼 두 개가 평행하기만 하면 된다. 또는 서로 직각이기만 하면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데이터이라고 했을 때 얘도 이면의 직각이고 얘도 이면의 직각이면 직각도 여기 있든 직각도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관계없이 상대적인 자세만 맞으면 된다라는 게 자세공차예요.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그 다음에 위치는 뭐냐면 직각인 건 좋은데 대신에 여기서 예를 들면 50이라는 위치에서 직각으로 있어라. 이런 규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는 여기 있든 정확하게 수직이면 직각도는 예를 들면 제로였는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은 위치도가 제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이 TED라는 요 TED가 뭐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theoretically exact dimension 해서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기준 치수예요, 말하자면. 여기가 기준 치수인데 얘는 직각인 직각이지만 여기에서 직각이다. 그러면 이만큼, 요 거리의 2배만큼이 이만큼의 위치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 커지죠. 그래서 형상, 자세, 위치. 그 다음에 런아웃이라는 건 이제 동적 특성. 주로 이제 회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규제가 맞아줘야 이 치수라는 것이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또 형상공착, 형상편자 이전에 이제 표면거칠기라는 게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기초실습 했고 2학년 때는 공차에서 응용 측정 실습, 그 다음에 또 3차원 이렇게 순서로 쭉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설계값. 설계값은 이렇게 완벽하게 주죠. 근데 가공을 하면 실제로 이런 제품이 생긴다. 원통을 설계했지만 실제는 원통이 아닌 제품이 가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일단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통이 아닌 제품이, 이거는 곡선이에요. 곡선 또는 곡면이 가공되지만 설계에서 이것을 원통으로 가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가정을 하냐면, 원통을 가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아까 공구가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완벽하게 가공이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측정에서는 원통이 아닌 것을 다시 원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통으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제품은 이렇게 생겼는데 측정에서 나온 제품은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실제 제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심축이 이만큼 각도가 틀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설계 형상이 아닌 이 가공 형체에서 어떻게 가공됐느냐를 잘 평가를 하면 실제 설계 형체하고 가장 근접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서 여기서 이제 좌표, 측정, 방식,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까? 그래서 이제 기준원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최소 외접원, 최대 내접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이거예요, 이거 측정 형체. 이거 가지고 실제 가공한 제품 3,000원으로 이렇게 프로빙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지금 그 얘기를 또 추가로 설명하는 거예요. 원통인 경우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실제는 이런 제품이 가공이 돼. 그럼 얘하고는 전혀 다른 제품이죠. 그렇지만 설계에서 원통으로 가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3차원 측정기로 측정을 쭉 해서 이것을 가상의 원통을 만들어서 지름도 계산하고, 그죠? 이런 축도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측정 데이터는 실제 형상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측정된 데이터 가지고 조립하면 정확하게 조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가공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 아까 우리나라 평균값 한다고 그랬는데, 평균값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게 제품이에요. 이게 제품이야. 근데
요게 평균값이야. 평균값이 이 전체 이런 평균 요걸 지름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이 지름에 해당하는 상대 부품이 조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구멍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또 외측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름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조립이 가능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 아까 KS, ISO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게 무슨 방식이죠? 우리가 배운 거? 금방 누가 뭐라고 했는데? 테일러의 원리? 지금 좋은 얘기 나왔어요. 테일러의 원리. 테일러의 원리가 혹시 뭔지 설명 잠깐 할 수 있을까? 구멍은 최대 내접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야 조립이 가능하고, 그죠? 회수 외적으로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 테일러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 한계 게이지 배웠죠? 한계 게이지에서 통과 측은 전체 영상이 동시에 검사가 돼야 되고, 정지 측은 각각 따로따로 검사가 돼도 된다. 이런 원리인데, 이 테일러의 원리가 이제 발전을 해서 ISO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들어봤죠? 포락의 원리, 포락의 조건,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요 표시.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을 측정을 하는 방법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각 위치, 우리 그 1학년 때 마이크로미터로 한 것처럼 핀 게이지에 그냥 각 위치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름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전체가 조립이 될 거냐 말 거냐를 가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근데 이전에는 이런 방식을 평가를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게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치수마다 게이지를 일일이 다 만들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좌표 측정기라는 게 생겨나서 일단 점좌표를 얻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수를 규제할 때도 이제 방법이 달라져. 그걸 뒤에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각 위치에서 측정을 하는 방법, 이거를 LP라고 그래. LP는 로컬 포인트의 약자예요. 근데 이렇게 재면 테일러의 원리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측정에 이걸 지름이라고 그랬어. 이걸. 그래서 이 뒤에 해당하는 지름을 가진 이런 제품을 여기다 조립을 시켰더니 이 치수만 가지고는 얘가 조립이 돼야 되는데 조립이 되다가 여기까지 들어가고 더 이상 조립이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 이게 이렇게 굽어 있다는 것을 반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치수만 봐가지고는 얘는 합격인데, 합격이지만 그 치수에 해당하는 것이 조립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테일러의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체가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지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뒤에는 뭐냐면 글로벌, N은 그 최소 외접원의 그 약자예요. 최소 외접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로벌로 평가를 할 거냐, 로컬로 평가를 할 거냐를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19.5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규제를 하면 LP로 이렇게 재라. 그리고 19.5 플러스 마이너스 0.1 포락의 조건 이렇게 규제를 하면 이렇게 적용해서 측정을 해라 라는 게 ISO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19.5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치수를 주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19.5 플러스 마이너스 0.1 하고 여기다가 LP라는 기호를 줘라. 이렇게 규제를 한 게 ASM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 ASME는 토락의 조건을 기본으로 준 거고, ISO는 토락의 조건을 옵션으로 준 거죠. 아까 어떤 조지? 뭐 평균값은 KS고 그렇게 발표한 조 있죠? 요거를 조금 헷갈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ISO하고 ASME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만약에 요 지름에 해당하는 요런 핀 게이지를 여기다가 조립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 왜냐? 굽어져 있다는 것을 고려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치수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하다 보면 테일러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토락의 조건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자가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어떤 방식이 적용되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자보다 이런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차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데 설계공학과 뭐 이런 데 아무 데도 안 배워. 우리 학교만 배워. 이 공차 해석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경쟁력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잘 배우시기 바래요. 이거는 말 그대로 평균값. 근데 평균값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조립성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좌표 측정 소프트웨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외접법, 내접법 이런 걸 적용 안 하고 평균값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균값을 쓰는데, 조립성을 생각하면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된다라는 걸 계속 보자고요. 그래서 기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토락의 조건. 요거는 외측이고 요건 내측이고. 여기 토락의 조건이 있으면 이게 LP로 잰 거죠. LP로 잰 지름인데 이 지름을 가지고 조립하면 조립이 안 된다. 그래서 전체가 조립될 수 있는 요게 지름이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진원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평면상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R1, R2, R3 해서 Rn까지가 이게 다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이야.
그래서 진원도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으로부터 어긋남의 크기 이거고요. 그런데 이제 원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건데 왜 또 진원이라는 말을 만들었을까? 원은 뭐고 진원은 뭘까요? 그냥 원도 하면 되지 왜 진원도라고 했겠냐 이거지. 그리고 진원도는 뭐냐 하면 이게 원인데 실제 가공 형상은 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R값이 다 달라. 그래서 가장 큰 R에서 가장 작은 R을 뺀 거 요걸 우리가 진원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원도. 근데 왜 원을 놔두고 진원이라는 말을 또 다시 만들었을까? 그런 얘기예요. 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상적인 정의고 실제 우리는 가공 제품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가공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원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자가 원으로 가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억지로 이걸 원을 계산을 하는 거라 그랬죠. 이걸 우리가 원이라고 측정하잖아요. 근데 이 원은 실제 원이 아닌 거지. 원이 아닌 걸 만들어낸 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원의 정의에서 살펴봤던 이 원, 이거를 우리는 진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가공된 제품에서부터 만들어낸 원, 이 원에서부터 실제 제품이 얼마나 편차가 있느냐 이걸 계산한 이걸 우리가 진원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면 원인데 왜 진원이라는 말이 또 생겼냐 라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학적인 원 이거는 그냥 이제 접어두고 우리가 진원도라는 용어만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의미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한 점에서부터 R 최대값, R 최소값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단순한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만약에 중심이다. 그러면 이게 최소 R이 되고 이게 최대 R이 돼서 이게 진원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15마이크로미터 했다고 치자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옆에다가 중심을 잡았어.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최소값이 되고 이게 최대값이 돼. 그래서 이게 진원도가 돼. 예를 들면 8마이크로미터가 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바로 옆에다 잡았더니 이번에 이게 최소, 이게 최대. 그래서 이게 진원도가 돼. 이건 11마이크로미터. 이런 식으로 막 중심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값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원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만든 가상원, 그게 이제 기준원이에요. 기준원이 왜 필요하다는 걸 알겠죠? 여기 보면 기준원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계속 변한다. 그래서 진원도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원도 계산을 위해서 일정한 중심이 필요한데 그 일정한 중심을 가진 원, 즉 진원도 평가에 사용되는 가상의 원, 이것을 기준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기준원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제품이냐, 내측이냐, 외측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자, 저렇게 적용하자라는 것을 이제 국제 규격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그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최소 제곱, 이게 최소 자승, 여러분들 평균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 영역, 최소 외접, 최대 내접. 근데 이게 원이라는 것은 2차원이라고 그랬죠.
실제 존재하지 않고 점점 이제 원통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LSC 이렇게 기준원을 정했었어. 근데 원만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갑자기 원통이 나타났어요. 원통이 나타났다 보니까 앞에 이 개념은 같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게 원통이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얘가 약자가 같아. 얘는 CIR, CLE, 얘는 CYLIN, DER. 이러다 보니까 C가 같아가지고 똑같이 쓰니까 헷갈려. 그래서 약자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서클일 때는 CI, 원통일 경우는 LSCY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통하고 원하고는 개념이 같다. 단지 요 뒤에 Y가 붙었느냐 I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원이냐 원통이냐 구분을 하면 된다. 얘기고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형상이 있는데 두 동심원이야. 이게 동심원. 동심원을 그려가지고 요 폭이 가장 작게 되는 어느 지점을 찾아서 그 중심, 요걸 MZCI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중심에서 R 최소, R 최대 요 계산은 요것이 최소 영역법에서의 진원도예요. 이 최소 영역법은 진원도 계산할 때만 써. 진원도 평가할 때 다른 게 아무 조건이 없고 그냥 이 제품 진원도가 얼마냐 라고 할 때 이걸 쓰는데 그 이유는 기준원 4개 중에 얘가 가장 적은 값이 된다는 거죠. 진원도가. 그게 이제 최소 영역법이고요. 최소 영역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계산해보고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또 중심 옆으로 옮겨가지고 계산해보고 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해서 값이 가장 작게 나오는 그 위치에서 진원도를 계산한 거. 요게 최소 영역원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평균원. 그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 바깥쪽으로 나온 부분, 이 부분을 전부 합쳤을 때 평균이 되는 그런 원을 계산한 거예요. 이게 LSCI. 그 중심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은 최소 R이 되죠. 요것을 요 기준에서 요 LSCI 기준원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까지의 요 값, 요거를 RONV라고 그래요. V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골짜기, 밸리, 실리콘밸리. 그 실리콘밸리, 실리콘 골짜기 그런 뜻이거든요. 그 밸리야. 안쪽으로 들어갔다. 얘가 표면 거칠기 할 때도 나올 텐데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밸리라고 그러고 요걸 피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을 RONV,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으로 튀어나온데 요걸 RONP, 피크. 그래서 요 RONP하고 PV 요걸 더한 것을 진원도라고 해요. 그래서 요 진원도 요거는 RONP, RONV 요 값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호에서 이게 진원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자로 나타낼 때는 라운드니스의 약자를 해서 RON이라고 표시돼요. 그 다음에 요 끝에 T가 붙는 경우가 있고 P가 붙는 경우가 있고 V가 있는 경우가 있어. RONP, RONV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 T라는 것은 토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원도 요게 요 값이에요. 근데 가끔 진원도 규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원도 0.01 P 이렇게 되면 요 P
요 값만 100분의 1 이내로 맞추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최소 자승법은 이 최소 자승원에서 형상까지의 요 편차들을 제곱, 각 편차의 제곱을 전부 더한 거, 요것이 최소가 되는 요런 조건을 맞추는 기준은 요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제곱이 왜 들어갔냐면 그냥 편차를 다 더해서 최소가 돼도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0이 될 수가 있어요. 0.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곱을 하면은 0이 안 나오고 가장 작은 값을 구할 수 있다. 요것이 최소 자승원이고. 근데 이제 요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최소 자승원, 이게 제품인데 빨간 걸로 이제 풀업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3차원으로. 했더니 이런 최소 자승원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지름이 10.00이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2mm짜리 링 게이지를 조립을 하면 다 조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측정자가 이 지름이 10.00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100부임이 더 큰 걸 여기다 넣으니까 아 얘는 틈새가 0.02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10.02짜리 링게이지를 조립을 하려고 봤더니 틈새는커녕 조립 자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 여기 이렇게 간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가공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측정 결과를 조립성하고 안 맞게 헷갈리게 계산을 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 취지가.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하냐면 아 이거는 이 제품의 예를 들어 측정자가 10.00이라고 했으면 10.00짜리 상대 부품이 딱 조립이 되게 계산을 하자라는 게 이제 이런 조건이라는 거죠. 이런 조건으로 계산을 해서 조립이 가능한 이 지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10.05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측정값을 내주면 10.05짜리 여기다가 링게이지 꽂으면 바로 조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축에 조립이 될 수 있는 치수를 계산해 주자라는 게 최소 외접원이에요. 축에 정확하게 조립되는 최소 지름을 가진 링게이지를 가정한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축을 최소 외접법으로 재면 그 치수에 해당하는 상대 부품을 딱 조립하면 조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까 최소 자승법은 간섭이 생겼죠. 네. 그래서 외측 제품의 조립을 가정해서 만든 것이 최소 외접원이다. 네? 전체 형상에 둘러싸인 최소원 이거예요. 개념으로 보면 이렇죠. 이런 제품이 있으면 얘가 조립될 수 있는 이런 원 이게 최소 외접원이에요.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최소 외접원 자체가 이미 최대 R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최소 R값만 찾아가지고 요 진원도를 구하는 거예요. 요게 최소 외접법으로 계산한 진원도고 요런 개념의 기준원이 최소 외접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반대 형상이에요.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계산을 했더니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똑같이 10.00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다가 이 제품에다가 좋아 그러면 여기다가
9.98짜리 핀게이지를 꽂아보자. 그러면 0.02mm만큼 틈새가 생기겠지 라고 생각해서 9.98짜리를 조립을 했더니 이게 여기에 간섭이 생겨서 조립이 안 되더라는 거죠. 틈새는커녕.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정확하게 조립이 될 수 있는 치수를 가정해서 계산을 하자. 그게 바로 요 치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치수를 주면 요 치수에 해당하는 상대 부품이 정확히 조립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것을 최대 내저번이라고 해요. 최대 내저번은 그 내경 부품에 적용하는 거고 여기에 정확하게 그 조립될 수 있는 플러그 게이지의 최대 지름 요거를 가정한 것이 이제 최대 내저번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대 내저번 요거는 전체 형상에 둘러싸인 최대 원 이런 개념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상이 있는데 안쪽에 그죠? 내측 형상에 둘러싸인 최대 원이에요. 요게 최대 내저번이에요. 이거의 중심에서 이미 최소 R 값은 MICI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이 중심에서 가장 큰 R 그죠? 그래서 그 차이를 진원도로 계산한다. 요게 MICI예요. 그래서 기준원을 4개를 비교해 보면 이런 상태인데 얘가 예를 들어 도면에 만약에 위치도를 규제를 한다. 위치도 그럼 얘가 지름도 관계가 되고 중심 위치도 관계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지름은 이게 최소 자승원의 지름, 이게 최소 외저번의 지름, 이게 최대 내저번의 지름, 이런 식으로 지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언뜻 봐도 중심 위치도 달라지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최소 자승원이니까 이거의 중심이 여기에요. 이것은 최소 외저번, 얘 중심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대 내저번, 중심이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원을 뭘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중심 위치가 다 달라져. 이렇게 되면 이거와 관련된 위치도 동심도 흔들림 이런 것들이 다 값이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겨요. 첫 번째는 가공이 불량이라 그렇고 두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얘를 평가를 하라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여기 보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 여기에.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최소 외저번으로 이 위치도를 평가를 해라. 최대 내저번으로 이 위치를 평가를 해라. 이제 도면에 점점 이런 기호들이 붙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기호가 무슨 의미인지, 왜 이게 붙었는지, 그리고 실제 3차원 측정기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좌표 측정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 거기 어떤 옵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3차원 측정기를 2학기 때부터 배울 텐데, 그때도 그 측정기 원을 측정하면 원 측정 결과에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건지를 다 선택을 하고 나와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전부 최소 자승원 기본으로 해다가 나중에 조립 안 된다는 얘기 듣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이런 걸 잘 적용을 하도록. 그죠? 기준원이 그래서 기압 필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심 위치. 이 중심 위치가 변하면은 진원도, 동심도, 흔들림, 위치도
이런 것이 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치수하고 조립성. 요 이제 진원도는 또 조금 중심 위치하고는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기준원에 따라서 이제 요런 값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진원도 자체만을 평가할 때 이것저것 안 따지고 진원도가 얼마냐 이것만 따질 때는 MZCI 이 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값이 작게 된다. 그 여러분들 이제 실습할 때 저 진원도에서 부품 측정해가지고 기준을 막 변경해가지고 적용해보면서 진짜 이게 값이 가장 작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 대상이 외측이다. 그리고 조립성을 고려한다 하면은 MCCI를 선택해라. 최소 외접원. 그 다음에 측정 대상이 내측원이고 조립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MICI. 그리고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평균원을 계산하겠다. 이때는 LSC를 적용해라. 근데 여기에 안정적인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일단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지름, 진원도, 동심도 흔들림 바뀌고 그 다음에 용도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돌기의 영향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안정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하고 관련이 되는 말인데 요거만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네. 이거는 뭐냐면 제품 자체에 뭐 먼지가 있든 돌기가 있든 뭐 칩이 꼈든 해서 이게 칩인지 돌기인지 모르고 그냥 측정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냥 싹 닦아내면 없어질 것도 잘 닦지 않고 측정을 하면 그게 데이터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이거 멍청해. 우리는 딱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닦아내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 근데 소프트웨어에서는 그걸 모르고 그냥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얘도 형상인가 보구나 하고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요 빨간 거 요거는 정상인 경우의 최소 외접원이에요. 근데 요게 요런 게 하나 툭 튀었어. 요 튀는 형상이 나오면 소프트웨어는 그냥 얘도 실제 형상인 줄 알고 얘를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 그러다 보니까 요게 중심이고 요게 최소 외접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 돌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심 위치도 이만큼 차이가 나고 그죠? 지름도 이만큼에서 이만큼 이 차이가 나고 이게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접원이나 외접원을 적용할 때는 돌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소프트웨어도 측정을 쫙 하다가 갑자기 툭 튀는 게 있으면은 그걸 걸러내는 거를 자동으로 연구를 하는데 이게 진짜 걸러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형상인지 이거를 완벽하게 구분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최대 내접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게 정상인데 여기에 돌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걸고 넘어가서 지금 요런 계산이 나와. 요거는 정상이고 요거는 비정상이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돌기에 의해서 위치도 동심도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이거는 지금 최소 영역원이에요. 오른쪽 그림은 돌기가 있는 그림이고 왼쪽 그림은 그 돌기를 잘라내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텀으로부터 요 원의 중심까지가 얘는 0.6 마이크로미터인데 얘는 1.4야. 돌기가 없을 때는 0.6, 돌기가 있을 때는 1.4.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최소 자승원이에요. 얘는 돌기가 있으나 없으나 중심값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전체 편차를 다 제곱을 더해가지고 최소가 된 걸 한 거기 때문에 하나가 툭 튀어나와도 요 튀어나온 값을 이 전체에 다 분배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 외접원이다. 얘는 돌기가 없을 때는 0.6인데 편심이 돌기가 있을 때는 1.9야. 그러니까 차이가 1.3이니까 돌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위치도가 그냥 1.3 곱하기 2.6 마이크로미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불안정하고 돌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는 최대 내접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없을 때는 돌기가 없을 때는 0.6인데 돌기를 그대로 걸고 넘어가니까 1.4가 되더라. 이거는 예를 들은 거지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내접원이나 외접원을 적용할 때는 측정자의 그 판단이 중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정확해요. 이론적으로는 앞에 설명한 대로 하면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직접 적용을 할 때는 이런 돌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측정과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데이터는 뒤에 데이터들은 그 실제로 적용을 해서 저기 측정을 해보니까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그 데이터를 첨부한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급하게 갔지만 오늘 수업 하려고 했던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나요? 네. 개념적으로는 명확하고 또 그림을 가급적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번 1시간 더 이론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진원도 표면 거칠기는 이론적으로 할 내용들이 많아서 그걸 다 하고 실습하려면 실습을 못해. 그래서 내가 공지사항에다가 저 실습하기 전에 영상에서 요거를 미리 보고 오세요라는 걸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실습하기 전에 그 영상을 보고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